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운영위원장인 수원환경운동센터 홍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막 한참 봄 기운이 막 오르다가 어제 오늘 조금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꼭 날씨가 이럴 때마다 이거 혹시 기후변화 때문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 10년 전인가요? 경기 남부권에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이 만들어지는데 어디였으면 좋겠냐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네, 수원시에 이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이 지어지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두드림은 에티즌을 육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예,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우려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보다 더 강도 높은 환경교육을 해야 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또 시의 지원은 또는 국가의 지원은 계획은 위기를 극복할 만한지 예, 고민해보는 자리가 오늘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부터 수원의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개관 7주년 기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내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YMCA 이사장 최종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경희님. 네. 또 수원시 기후대기과 과장님이신 한성현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시면서 네, 국무총리 그린 뉴딜 특별 보좌관으로 계신 이유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줌 화면에 계신 여러분들, 예, 참석해주신 시민과 전국의 환경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관장님. 네, 관장님은 늘 계셔서. 네네. 이따 또 한 말씀 하실 테니까. 네. 이어서 지금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7주년을 기념하면서 네,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지 한번 보실까요? 에티즌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두드림 개관 7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 늘 애쓰시는 조성화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모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분별한 개발 또 환경 파괴에서 비롯된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은 곳까지 다가왔습니다. 기후행동은 더 이상 캠페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할 눈앞의 과제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2050 넷제로를 향해 가는 시발점에 있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두드림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탄소 중립도시 환경수도 수원을 이뤄가는 일에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즉시 실천, 네, 수원시 염태영 시장님의 영상으로 보내주신 축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네, 수원 YMCA 이사장이신 최종식님의 축하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기 화면에 나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7주년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두드림은 타 지자체에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 시민단체들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위탁기관과는 달리 시민단체들이 운영에 책임을 가지면서 시민들과 환경운동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구조이고 또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두드림이 지난 2014년 개관 이후 짧은 기간인데도 90만 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교육을 받은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이들 교육생이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유무형으로 변화시킨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과
그 태도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험교육관이 이 소중한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또 7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변화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에 체험교육관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장님 이하 직원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보다 이제 현실적인 우리 중심으로 들어가서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는데요. 아, 정말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교육, 탄소 중립? 이게 뭐지? 되게 지금 환경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짐작은 하셨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일반 시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이제 인사를 드렸지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시고 국무총리 그린 뉴딜 특별보좌관이신 이준님께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저도 이 공간에서 강의를 자주 했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두드림의 7주년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온라인상으로도 함께 계신 여러분들하고도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탄소 중립,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 교육,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기후변화나 환경교육의 현장에서 실제 교육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후 문제 너무 심각한데 라고 인식한 것이 국제사회가 인식한 것이 1992년도였습니다. 그때 리우 환경회의를 하면서 우리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후변화 협약을 맺고 거기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간의 책임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는데요. 9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30년이 지났죠, 여러분. 그리고 그 30년 사이에 교토의정서라고 선진국이 먼저 줄인다라는 교토의정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파리협정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줄이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모든 나라가 얼마나 어떻게 줄여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2018년도에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는데 우리는 1.5도에서 막아야 돼라는 그 보고서가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1.5도에서 안정화하려면은 탄소 중립을 해야 돼. 그 탄소 중립을 적어도 2050년 전에 해야 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툰베리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이 어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한다라고 했던 것에 드디어 국제사회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좀 어렵죠?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2050년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개개인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출하지 않는다. 그게 탄소 중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전 세계 77억 명의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치면은 전 세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할 거고 그 경제 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게 석유, 석탄과 같은 가스, 같은 화석 에너지입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배출했는데 2050년에는 이걸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결정입니까? 그런데 2018년도 10월 달에 이 탄소 중립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그래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도 그거 보자마자 이런 생각 하실걸요? 이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2018년도에 이 권고를 2019년도 12월 1년 뒤인 유럽연합이 우리 할게 라고 2019년도에 선언을 했고요. 지난해 우리가 뭘 경험했습니까? 코로나를 경험했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와, 환경의 파괴, 기후의 파괴 이런 것들이 인수 공통 감염병을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이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 방식을 바꿔야겠네. 그린 뉴딜이 필요하네. 탄소 중립도 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9월 달에 중국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이. 그리고 일본이 하고요. 우리나라가 하고요. 미국의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미국이 탄소 중립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목표인 앞으로 30년 안에 석유, 석탄, 가스를 안 쓰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이 엄청난 목표를 세계 전체의 거의 120개 나라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됐죠.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는 선언을 했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뒤인 6월 달이 되면은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발전 부분,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하면 전력 생산 부분, 그 다음에 산업 부분, 건물 부분, 수송 부분, 농업 부분, 폐기물 부분. 그래서 각각의 분야별로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6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월 달에 환경부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면 시나리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부처에서 가장 많은 회의를 하는 것이 각각의 부처들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나온 환경부의 시나리오와 각각의 부처가 수립한 세부 계획을 합쳐가지고 연말이면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월 22일은 무슨 날입니까?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자,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시간은 더 당겨지게 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당연한 거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 파리 협정에 의해서 2030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 받아봤더니 이건 1.5도는커녕 2도를 훨씬 더 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각이 갖고 있는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탄소 중립은 어림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030년의 목표를 더 끌어올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기후정상회담에서 사실 미국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동안 교토의정서에서도 뛰쳐나갔죠. 파리 협정도 안 한다고 나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들 이제 기후 대응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 때 온실가스 줄이겠다고 했던 것에 2배를 높이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2030년까지의 2배를 올리는 감축 목표를 발표해 놓고 그 다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안 됩니다. 더 목표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24.4%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캅 의장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번에 캅 회의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11월 달에 열리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도 2017년 대비 50% 정도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30년 동안 기후위기 심각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기후위기 대응 제대로 안 해왔죠. 안 해왔던 것을 2018년도에 IPCC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도 안 움직인다는 거는 정말 위기를 그냥 몸으로 맞겠다는 거다. 이젠 진짜 움직여야지라고 속도를 내서 달려가기 시작했고 한국은 그 속도에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탄소 중립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계획하는 사이에 국제사회는 탄소 중립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가지고 2030년 목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그냥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고 줄이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니란 건 뭐냐면은
우리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소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최근의 변화는 이런 것들이 무역과 통상과 이 경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해서 온실가스를 자기 유럽 안에서는 온실가스 줄이는데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는 온실가스를 많이 안 줄이면서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하고 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하겠다. 그게 탄소 국경 조정입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가 잘 나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생산되고 팔리잖아요. 유럽연합이 2024년부터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모든 배터리에 탄소 발자국을 붙이겠다. 그거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물건을 생산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물건을 생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건을 생산할 때 전기를 쓰게 되는데 전력 중에 석탄 발전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이 물건을 생산할 때 탄소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이 기후위기 대응은 그 자체로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뭘까요? 저는 가장 큰 장벽이 지금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정책 담당자들도,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이런 변화를 깨우치고 이 변화를 실행에 옮겨야 되는 시민들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 정말 중요한데 가장 핵심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더라. 그럼 이 준비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정부 전체의 준비,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준비, 그리고 이런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같은 곳의 준비, 환경사회교육, 지금보다 수십 배는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지금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게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요. 제가 저렇게 썼습니다. 기후위기에 국제사회가 캠페인만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제도를. 이 제도는 뭐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 규제가 개인의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데까지 확장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 보시면은 우리 세계 왼쪽은 에너지 소비량 증가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입니다. 지금의 그래프들은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이 그림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IPCC 보고서에 나오는 탄소 중립 그래프입니다. 2020년부터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단적으로 줄기 시작해서 2050년을 전후로는 바닥을 쳐야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저 그래프가 2018년도에 나올 때만 해도 한국 사회가 저걸 받아들여서 저걸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오른쪽에 지금 보는 게 지금 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 사회 탄소 중립을 위한 그래프입니다. 저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이 지금 연간 7억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저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얗게 되어 있죠. 하얀 거는 우리는 목표는 탄소 중립에 찍었는데 전력,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업 어떤 경로로 앞으로 30년 동안 제로로 갈지는 아직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죠. 이 그림의 초안이 6월 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초안 나온 것을 각각의 정부 부처와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에 이르는 시점이 올해 연말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계획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아이고. 여기에 주요 국가들의 배출량 추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까 영국은 90년 대비 201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2%를 줄였습니다. 7억 톤 배출하던 게 4억 톤이 됐거든요. 이 똑같은 시기에 한국은 영국하고 거의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는 90년 대비 2018년까지 149%가 증가하게 됩니다. 2억 톤, 거의 3억 톤을 배출하던 것을 7억 톤으로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이 그동안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문화나 예술 영역에서 보여줬던 거, 이런 성장에 따른 책임, 한국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면서 올해 4월 22일 지구의 날부터 P4G, 그 다음에 G7, G20, 그 다음에 11월 달에 열리는 당사국 총회까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는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 탄소 발자국, 탄소세, 이게 다 뭡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EU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지침을 만들어서 2024년도부터는 모든 배터리에 탄소 발자국, 이 배터리 만들 때 탄소 얼마만큼 배출했는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꼴찌입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하고 순환 경제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바쁘게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각 부처들이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은 지역도 움직여야겠죠.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탱하는 전력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시스템인 거죠. 왜 갑자기 기후 얘기하다가 에너지 얘기하냐 싶으실 텐데요.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거의 70% 이상이 거의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에너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는 지금 석탄 발전소가 60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탄 발전소의 절반이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고요. 동해안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발전소가 없이, 거의 없이, 이런 대형 발전소 없이 소비만 하는 지역이죠. 전기를 받아서 쓰기만 하고 있는 이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에너지, 이제는 그게 탄소 중립까지. 그래서 우리의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서히 끓는 물속에 개구리처럼 익혀서 죽고 만다.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은 인식하고 줄이고 적응하는 개구리가 되어야 될 거고요. 저는 요즘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탄소 중립하는 건 맞는데 지금 짓고 있는 석탄 발전소 어떻게 할 수 없어. 탄소 중립하면은 이거 산업 망하라는 건데 왜 안 돼? 탄소 국경 조정, 유럽 애들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안 될 거야.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들로 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2030년까지의 목표도 중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되려면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 모두 폐쇄 시점 언제로 할 거냐?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연도 어떻게 할 거냐? 탄소 중립 사회에 일자리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없어지는 일자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와우, 탄소 중립 정도로 세상이 바뀌면은 교과 과정도 개편돼야 되는 거 아니냐? 세금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우리 준비할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제 국가기후환경회의 2주년 그 평가 토론회에 갔었는데요.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후환경회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기후위기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이셔가지고 8가지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해주셨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이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석탄 발전소는 2040년 전에 모두 문 닫아야 된다고. 2040년이면 20년 남았잖아요. 20년 동안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다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석탄 발전소가 하나하나씩 빠지는 그 사이에 우리의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대체하고 만들어 가야 될까요? 우리 앞에 저는 너무 많은 지금 현실적인 숙제들이 놓여 있고요. 그 속에서 정부도 요즘 회의를 하면은 탄소 중립 대책 회의 합니다. 기재부,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다 모여가지고 공무원들이 우리 건물 분야의 탄소 중립 어떻게 하지? 이런 회의 막 하거든요. 그거 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고, 공항 건설 때문에 전국이 7개의 공항 건설 얘기가 가덕도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포함해서 부동산 값 뛴다고 대량의 주택 보급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는 상당히 부끄럽게 여기는 게 무착륙 국제관광을 이번 달부터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착륙 국제관광 아시죠? 비행기 띄웠다가 한 바퀴 돌고 내리지는 않고 다시 돌아오고 면세 쇼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기에 있다. 탄소 중립, 2030년 NDC, 온실가스 감축 얘기 한편으로는 하면서 또 기존의 관성대로 그대로 개발 공약, 공항 건설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방향을 정말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있어서 학교 교육이나 그다음에 이 환경 교육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이거 지난해 이제 자료를 쭉 찾으면서 과천시의 학교 지붕 위에 태양광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반대 운동하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지난해 국회의원들께서 교육용 전기요금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라고 법안 개정한 것을 봤어요.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 기후위기 이렇게 심각하고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반대하고 전기요금은 더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진짜 몇 년도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도 이게 청소년들과 지금 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정말 괜찮은 건지 저는 반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최근에 KBS에서 너무나 잘 다뤄졌습니다. 환경부 전체 예산, 환경부 예산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라든지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부 예산이 10조대가 됐습니다. 이 10조 중에 환경교육 예산이 120억입니다. 0.1%. 그래서 KBS에서 시리즈로 다뤘던 거는 기후위기 시대에 침묵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기후위기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환경교사가 멸종위기에 있고 환경교과목 채택 비율은 바닥 수준입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제가 이 기후와 환경 문제만 다루고 강의하고 활동해 온 지가 저도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의 제도가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언제적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너무나 지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교육진흥법이 있지만 그 법대로 실제 제대로 지원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지역의 환경교육센터들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마무리를 짓자면은 4가지 정도를 크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산과 권한을 갖고 있는 책임 있는 단위에서부터 기후환경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부 장관 받으셔야 되고 학교의 모든 교원님, 특히 권한이 세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지자체장님들, 이런 분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결정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1.5도 IPCC 특별보고서 제일 열심히 읽은 사람이 그레타 툰베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박한 사람들, 사실 읽어야 될 사람들이 안 읽고 너무 절박한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읽고 있는 거죠. 다행인 것은 충청남도에서 도의 환경지능교육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모든 공무원이 매년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지금 4시간 이상으로만 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책임 있는 단위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부분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청소년 기후행동 액션에 갔더니 청소년들이 판넬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심각한 건 알겠는데 우리 잘 모르는데 교육받을 공간도 없다. 저는 미래 세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안 가르치는 것은 정말 어른들이 너무나 크게 잘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행동으로 캠페인이라고 하지 말고 얼마만큼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심각한지에 대한 교육 너무나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 학교 만든다라고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슬기로운 그린 스마트 스쿨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보면은 예산을 투입해서 단열과 태양광은 올리는데 이 물리적인 접근만 하고 있지 거기에 살고 있는 이렇게 왜 우리가 그린 스마트 스쿨 만드냐라고 했을 때 그걸 만드는 그 만들어야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교육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프로그램들과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지방정부, 오늘 우리 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의 과장님도 오시고 국장님도 오시고 의원님도 오셨는데요. 지방정부, 그리고 마을, 학교 모두가 합쳐져서 전환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이라든지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저는 체계적으로 강하게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라든지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공무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변화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료가 빠르게 넘어갔는데 이 경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구에서 학교에서 시작하는 푸른 지구 만들기 운동을 경남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탄소 중립 인식 교육 강화 방안이라고 예산이라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들도 훨씬 더 강화해서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속도가 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준비 정도는 거의 아직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그러려면은 먼저 알아야지 계획이든 정책이든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사회 전반의 기후 환경 교육에 정말 양적인 확대, 질적인 확대 동시에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유진 보좌관님의 발제 잘 들었고요. 정말 모두의 전환이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빠르게 굉장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지금 이 줌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조성화 관장님의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의 조성화 관장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많이들 접속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제 지금 화면으로는 몇 분 정도 접속해 계신지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한 100분 정도 되십니까? 네, 많으시네요. 네. 저희가 한 80여 분 정도 접속을 해주시면, 충분하겠다. 그거보다 더 많이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정도로,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했는데, 벌써 100분이 넘어서고 있다니까, 저희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참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발제를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지정 토론 하시는 분들이 토론을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이 토론회에 아주 중요한 그 참여자는 온라인상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그 이제 자유 토론 시간이 있겠지만, 중간중간에라도 저희 이런 발제들에 대해서 혹은 토론에 대해서 또 그게 아니더라도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채팅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또 저희 진행팀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 교육의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한데 이렇게 수원의 전체 기후변화 체험 교육의 운영 성과 전부를 말씀드리기에는 제 역량도 부족하고 제가 그것까지 다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을 운영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데이터로 운영 성과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 체험교육관 뭐 대부분 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수원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날씨 좋은 날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보기 좋죠. 혹시 아직 안 와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시간 내서 한번 방문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운영 성과 토론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미리 저희 이제 체험관을 다녀가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좀 받았어요. 그 결과는 이따가 자료에 좀 나오는데 그 의견 조사 중에서 몇몇 분들이 되게 이렇게 좀 짧게나마 축하 메시지들을 보내주셨거든요.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그 축하 메시지 중에서 좀 인상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정말 700년이 될 때까지 수고해달라는 말이 맨 밑에 있는데, 네, 700년까지 가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땐 적어도 저는 없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희 이제 기후변화 체험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정리할까를 좀 고민하다가, 사실 이 환경교육 분야나 혹은 기후변화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 성과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고, 뭐, 저희 이제 직원들과 저도 이 분야에 있는 걸 텐데, 사실은 그 이외의 분들, 좀 전에 이유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상황이고, 많은 지금 아주 절박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그걸 알아야 되는 분들이 잘 모르고, 뭐, 듣기는 듣겠지만, 그거의 시급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걸 어떻게 성과를 정리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용어와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두드림, 수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의 경제적인 성과가 어떻게 될까? 환경적인, 뭐 사회적인, 문화적인 성과 말고 순수하게 돈 버는 경제적인 가치는 없을까 우리가? 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체험관이 지난 7년 동안 운영비로 투입된 비용이 약 64억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 64억 원의 투입 비용이 있는데 이 64억에 대한 투입이 된 비용이 창출한 경제적인 가치가 약 15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제가 제 스스로 그냥 계산한 게 아니고 다행스럽게도 작년 말에 2020년 말에 환경부와 서울대학교가 함께 이제 환경 교육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경 교육의 생산 유발 개수가 약 1.47 정도 되고요. 부가가치 유발 개수는 약 0.9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두드림 예산이 지난 7년 동안 약 64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64억이 투입이 됐다고 하는 건 경제적 생산성이 94억이 좀 넘고요. 그로 인한 부가가치가 59억 정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총 계산을 하면 한 153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어떤가를 한번 보면 사실 전체 산업 평균 생산 유발 개수는 1.7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의 생산 유발 개수 1.47보다는 높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돈을 들여서 생산하는 생산 유발 개수는 전 산업 평균이 사실 좀 높습니다. 다만 전 산업 평균의 부가가치 유발 개수는 약 0.77 정도인데 반해서 환경교육 분야는 0.92 정도가 됩니다. 그걸 종합해 보면 사실 환경교육에 어떤 일정한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뭔가 생산과 그리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다른 타 산업 평균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드림도 1년에 한 평균적으로 한 8억에서 그 정도 비용들이 추가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네, 최근 한 1년, 2년간 여러 상황 때문에 저희 체험관 같은 곳에 이제 운영 비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앞으로는 좀 더 확보되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해서 네, 생산도 많이 하고 부가가치도 더 창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심 많으시죠? 요즘 말만 하면 다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교육 분야에 약 10억 원의 돈이 투여된다면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가에 대한 연구도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말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취업 효과가 10억 원당 약 15.48명, 고용 효과는 11.71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전 산업 평균 취업 효과가
취업은 10.4명, 고용 효과가 7.3명인 거에 비하면 사실 환경교육 분야에 돈을 투자했을 때 취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면에서도 사실은 환경교육 영역에, 기후변화 체험 교육 영역에 비용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뭐 전문가들이나 혹은 예산을 다루시는 의사결정자들이 환경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일종의 고정 비용이라거나 아니면 이거는 그냥 소모성 비용이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것이 이 환경교육 혹은 기후변화 교육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환경적인 성과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두드림 교육에 참여한 시민 수는 약 88만 명입니다. 수원 전체 시민이 한 125만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전체 수원 시민의 한 71%에 해당되는 시민이 지난 7년 동안 저희 두드림을 다녀가셨습니다. 뭐 한 2, 3년 정도 더 지나면 아마 전체 시민 수에 육박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 64억 정도 지금까지 투자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큰 돈이지만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전체 시민의 한 70%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야가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환경적인 성과도 분명히 아주 탁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드림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약 5점 만점에 4.7점 정도로 평균으로 나오고 있고요. 두드림은 재방문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한 57% 정도의 시민들이 한 번 방문했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재방문을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성과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두드림에 다녀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280분 정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간단한 응답이었습니다만 보시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두드림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분들,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역할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90%대 후반으로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저희 환경적인 성과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이런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이 단순히 저희 기관이 뭐 자체적으로만 비용을 쓰면서 교육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연계한 지역 어떤 민간단체나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7년간 저희가 민간단체와 협력한 그 단체 수가 약 93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두드림이 그래도 나름 전국적으로도 꽤나 이 성과를 알려졌는지 많은 곳들에서 저희 기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찾아오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일에 지장을 받을 정도인데 지난 한 6, 7년간 한 200여 개 곳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좋게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지 한 7년 동안 환경부 장관 표창을 한 3회 정도 수상을 했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네요.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많은 그 수상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에서 벤치마킹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런 체험관 운영을 잘 하고 또 그 성과들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두드림 성과를 뭐 경제적인 혹은 일자리적인 혹은 환경적인 사회적인 그런 성과로 어떻게 구분을 해 보더라도 저희 이런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도 있고 그리고 가치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좋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저희 두드림은 에티즌을 양성을 계속 할 거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가꾸는 기후변화 교육의 허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역시나 이우진 박사님 말씀처럼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확산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 정도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필요성이 당위성이 되었는데, 표를 보니까 예산은 7년 전으로 퇴보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희 환경교육에 대한 가치,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에는 사실 굉장한 숫자여서 이런 것들이 꼭 피부에 와닿아서 이 두드림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산 지원 팍팍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두 분 전문가의 이제 발제를 들었고요.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이제 모셔서 지정 토론을 하는 자리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 토론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두드림 개강 기념을 축하하는 동영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두드림 두드림의 개관 7주년 개관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두드림 개관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두드림 7살 된 거 축하해. 럭키스는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두드림의 10주년을 감사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훌륭한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기대할게요. 두드림 7주년을 축하드리며 시민들과 함께 많은 소통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살까지 7년인 것 같습니다. 7년이요. 7년이요. 전기자전거요. 저도 전기자전거요. 자전거나 이런 것들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광덕트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 광덕트가 밖에 있는 빛을 실내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탄소 배출량이 생각보다 많구나. TV나 이제 TV에서는 뭐 책이나 잠깐 보긴 했는데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이제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힘들지 않나 생각해서 저도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분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처음 생겼을 때 환경 관련된 공부를 하느냐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고서 진짜 7년 만에 아이들 커가지고 다시 오게 됐는데요. 제가 느끼는 바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수원에서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어서요. 계속 이곳이 유지 발전되면서 아이들이 기후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환경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곳이 오래오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학교와 같은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뭐 같이 와서 관람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 될 때까지 두드림과 함께해요. 두드림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드림이 기후변화의 북을 계속 두들겨 주세요. 평소에 수원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임하시는 모든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두드림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처럼 환경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많이 두드림에서 활동 한번 해보시고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 많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드림이 수원의 환경과 기후 관련 교육 및 전시의 플랫폼 역할뿐만 아니라 수원 시민이 환경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수원 시민들의 실천 활동이 더욱더 힘차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YMCA도
냉산환경 생태학습원도 두드림 강사들도 수원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해요. 순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앉으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다양한 분야 그리고 뭐 부서 그리고 함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고요. 네, 지금부터 수원의 탄소 중립을 위한 지정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발제해 주신 두 분 빼고 네 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일단 소개 먼저 드릴게요. 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경희 님이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원시 기후대기 과장님 한송윤 님께서 네, 두 번째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장님 네, 윤경수 님께서 이어가 주시겠고요. 그다음에 식생활교육 수원 네트워크 강사로 계시는 고혜영 님께서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앞에 두 분의 발제를 듣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상 한 분당 5분 이내로 준비해 주신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네, 도시환경위원회 환경위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경희입니다. 우선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 교육 개관 7주년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기후위기, 우리 이제 문제 유일한 해법은 지금 탄소 중립이라고 발제를 해주신 우리 이유진 박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의 조성환 관장님께서 전체적인 거를 또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88만 120명이요? 이렇게 기간 동안에 많이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신 우리 관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기후변화는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한 작년 최장기간의 장마가 오고 올해 또 역대급 또 폭설이 경험을 했어요.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정말 실감을 하게 하는 현실이죠. 수원시의회에서도 사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작년 초에 우리 두드림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또 발의를 또 했고요. 이 조례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여러 부분에 대한 개정이고 기후에너지위원회 개최 위원회에 대한 어떤 자문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올해 2월 달에는 우리 이제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수원시 의회에서도 두드림과 환경 분야 여러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도 관련 조례나 규제를 정비하는 등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 입법적으로 충실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 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진행하시는 우리 홍나 운영위원장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환경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또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운영비가 줄고 있고 환경 교육도 예산 탓을 하면서 좀 줄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도 우리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이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을 또 심어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체육교육관을 왔을 때 너무 부럽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이제 서수원 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 장안구 쪽, 동부 쪽에도 이런 체험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의견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예산이나 여러 범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은 좀 노력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타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사실은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조례도 예, 발의한 거 혹시 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우리 그 관련된 과에서 아시다시피 카페나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00개 이상의 텀블러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가면 최소 비용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죠. 그 텀블러를 지참하면 또 할인을 해주고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이죠. 현장에서는 그 텀블러가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는 좀 사후 관리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거나 적거나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적용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성을 발휘하는지는 우리가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 카페에서도 지금 마음샘에서도 그런 일회용을 안 쓰시고 예, 도자기 컵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어떤 활동에서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에서도 어떤 그런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수원시가 쓰레기에 대한 어떤 폐기물에 관련해서 굉장히 요즘 이제 앓고 있어요. 각각 지역에서. 그러면 그것들을 시민들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 바닥에서부터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초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도 유치원부터 해서 그런 교육은 끊임없이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공교육에서 그거를 어떤 한 교과 과정으로 가져가면 그게 얼마만큼 또 실효성이 있을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그걸 또 가져가면 또 얼마만큼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연구나 어떤 검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수원 지역은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서수원 쪽에 수소 클러스터죠. 그런 도시계획도 좀 하고 있고 이런 건 뭐 보도자료에 의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제가 재활용품 관련해서 오산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바코드제. 예, 그래서 재활용품을 잘 버리면 그 바코드에 의해서 쌓이는 거죠. 그게 그 버리는 그 시민한테 플러스가 오는 거예요. 어떤 그 금액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바우처라든지. 바우처 제도는 지금 청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교육도 하고 줄여야 될 것들이 있지만 이런 또 어떤 반대급부에 플러스도 좀 가야 그렇죠. 시민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제 환경교육진흥 조례 관련해서 그 청주 쪽에 뭐 공무원들도 다 4시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조례가 있다 하는데, 저도 이제 잠깐 와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수원시가 지금 환경교육진흥 조례가 2013년도에 지금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15년도에 한번 개정되고 17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지금 현실에 맞게 이 조례가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여기 옆에 계신 과장님도 계시지만 부서하고도 좀 서로 검토하고 만약의 경우에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입법 개정을 또 다시 할 그런 요량이 돼 있습니다. 예, 아주 예, 시간이 다 되었다고 지금 저한테 시간을 주시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직 이제 MOU가 아직 남기는 했지만 저희 이제 지역에서 공기업하고 MOU를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KT하고 그거는 이제 전기 이륜차 충전소를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거리에 그 전압박스 있죠? 그 점용을 하는 데다가 같이 좀 할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MOU를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달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오토바이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이 소음, 진동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예, 특히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위원님 열심히 하시겠다는 한마디에 막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이어서 수원시 기후대기과장님이신 환성현 맞아. 과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시 기후대기과장 한성현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옆에 환경위 의원님이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저는 그 집행부인 수원시 시 차원에서 탄소 중립이나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어떤 시식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코로나가 많이 확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창궐을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이 쉽게 또 대응도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가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지자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좀 나오게 되고 파리 협정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우리가 1년, 2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인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탄소 중립 대책을 발표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 그러면은 어떤 탄소 중립이라든가 아니면 기후변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원시는 기존에 이제 일찌감치 그 조직 체계부터 개편을 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과를 만들어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일찌감치 저희가 그 시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예방이라든가 안전한 환경 이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년 됐지만은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을 지어서 이를 거점으로서 기후변화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있고, 아까 보니까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굉장하다 이런 부분을 느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고 좀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런 부분이 말이 제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좀 효과가 뚜렷하다 하는 부분은 참 앞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저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수원형 탄소 중립 기본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절약을 통해서 온실가스 80%를 감축하고 탄소 흡수원 조성 등을 통해서 20%는 상세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작년 7월 달에는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 연대를 발족에 주도적 역할을 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탄소 중립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공동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제로 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든가 또 태양광, 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충전 인프라 확충과 또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3월에는 그 영통 충전, 수소 충전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해서 수원 지역에서도 수소차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한 4개 정도 수소 충전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과 함께 이제 건물에 대한 어떤 수소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낭비 요인 분석과 에너지 절감 사업, 절감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있고,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그린 뉴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저도 오늘 토론회에서도 느꼈지만은 평소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사회 전반의 변화 실천이 없이는 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후위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또 더 나아가서 시민 교육까지 좀 많이 필요하고, 이런 역할에 우리 기후변화 체험관 두드림이 좀 큰 역할을 해주실 거로 보고 있고요. 시에서도 좀 두드림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는 또 수원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정말 급하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채찍을 가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로 서울 에너지 드림 센터장님이신 윤경숙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드림과 같이 한국환경교육 전시관 네트워크 키프라고 불리는데요. 전시관 네트워크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두드림과 같은 체험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에너지 드림 센터 센터장 육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두드림이 7년 동안 굉장히 탄탄하게 운영을 해온 것을 옆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장님이야 이 교육 종사자들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또 수원시를 잘 알기에 전국에서 가장 환경에 앞선 도시죠. 정책들도 그렇고. 그래서 수원시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 코로나 시국에 7주년 행사를 이렇게 의미 있게 또 성과 있게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서울에너지 드림센터도 내년에 10주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다 초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같은 이제 이런 체험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두드림의 개관 7주년을 맞아서 두드림과 같이 사회 환경 교육 전시 체험 교육관이죠. 앞으로의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진 고민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로 짧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의 중요성이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마다 환경부에서 대한민국 환경교육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환경의 이슈를 어디서 가장 많이 접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장소가 사실은 우리와 같은 환경교육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 시설에서 환경 문제를 인식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환경의 문제를 학교에서보다도 더 많이 접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국내에는 이제 대략적인 조사 결과 내용인데 약 4,000개의 환경교육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농 체험마을, 다양한 체험마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나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경체험시설은 약 50여 개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후위기가 정말 이렇게 대응이 절실해지는 시기에서는 이 기후변화 전문 체험 교육시설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뉴스에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등이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체험관, 과학관들과 손잡고 그 교육을 지원하면서 사회교육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이 대응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식을 얘기를 하고 교육을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학교가 나서고 있고요. 근데 학교로서는 굉장히 부족하죠. 평생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이런 환경교육시설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이라서 우리가 앞으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후위기 시대의 장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환경 전문 교육기관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수준을 꾸준히 그리고 급격하게 향상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의 중요성을 저희 시설들이나 많은 단체에서 그동안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의 수준이 이제 위험해요. 정말 중요해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대응이 필요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전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만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과 체험에서 어떻게 녹여서 반영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업도 변하고 있고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정말 빠르게 효과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시민 수용성을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아서 정책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계의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후변화 위기 대응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진 박사님이 자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안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지식과 강의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이제 문제 해결형 교육 방식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성을 띈 주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상상하게 하는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많이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여전히 저희가 감수성 교육, 기본적인 이해 교육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행동과 실천, 참여를 강조해야 되는데 저희 행동 실천이 늘 말로만 이렇게 머뭅니다.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인의 생활 속 실천이나 공동체의 실천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알겠습니다. 예, 참여를 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민들에게. 그러한 경험들이 긍정적인 경험과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을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제 그냥 환경만을 얘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복합 환경 문화 공간으로서 삶에 녹아들 수 있는 생활 양식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도 저희 역할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의 체계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체계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에 소속된 부속 시설이 아니라 전문가, 그 전시관과 박물관 계열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경영, 체계적인 운영, 교육 인력의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자나 수원시와 그 의회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두드림의 의미 있는 성장에 저희 키프와 저희 서울에너지 드림사를 포함한 키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서 저희 두드림과 같은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육경숙 센터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희 두드림이 생길 때 그 남부권에 아주 전문적인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을 만들자고 이제 목표를 세웠던 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그런 전문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은 식생활 교육 수업 네트워크 강사로 계신 고혜영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대상자를 만나는 입장에서 참으로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네, 저는 식생활교육 수원네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식생활 강사 고혜영입니다. 네, 저는 저희 식생활과 환경에 대한
영광과 함께 여기 두드림에서 실시했던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식생활 네트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태계 보전, 농업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직되었으며 식생활 관련 전반에 대해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높여서 식생활 교육 및 식생활 관련 단체와 같이 협력하고 교류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의 하나로 지금 두드림과 연계해서 누구나 기후학교라는 주제하에 기후변화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지금까지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식생활이라고 하면 먹는 거, 건강에만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건강, 식생활과 환경을 따로 논할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먹고 있는 식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식생활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식사 도구, 상차림, 식사 예절 등 음식을 섭취하는 데 관련된 유형, 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먹거리, 건강, 환경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같이 가야 하는 시기가 왔고 실천해야 하는 지금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저희 단체에서는 두드림 내에서와 연계해서 유치, 초등학생 대상으로 가족 단위로 식생활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다, 그리고 편리하다, 간단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배달 음식과 간편식에 많이 의존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배달 음식에 대한 소비는 더욱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텀블러 사용도 지금 많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일회용품 쓰레기가 분리배출할 때 보면 저희 아파트 분리배출할 때 보면요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이 주는 게 아니고 매주 지날 때마다 점점 더 많아져서 면적 더 많이 차지하는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증가는요, 우리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희가 단순히 편리하다, 간단하다를 떠나서 이 쓰레기를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걸 정리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한번 하고 짚고 넘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에 있는 우리 짜투리 채소를 이용해서요. 음식을 가족이 함께 만들어 보면서 음식 쓰레기 줄이는 방법 그리고 쓰레기 분류 기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정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음으로 인해서 재료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의 관계를 한 번씩 생각해보고 나눠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간단한 예로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예로 들었는데요. 지역 먹거리라든가 제철 음식을 이용해서 지역 농산물 이용해서 지역을 살리는 운동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우리 기후변화 체험관 두드림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에 벌어 여든까지 간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환경과 기후위기 그리고 식생활도 저희가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같이 내 생활의 기본 습관처럼 배워있을 때 많은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내꺼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역할을 지금 두드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직접 대상자를 만나서 교육함에 있어서 아쉬웠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해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참여했던 대상자들이 함께 모여서 실천 계획도 공유하고 그리고 그 호승 모임으로 계속 정보 제공이라든가 정보 제공을 계속 꾸준히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더 나가서 발전시킬 수 있고 연계되고 퍼질 수 있도록 그런 후속 활동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환경시설에서 많은 걸 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환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정보라든가 이런 게 취약한 계층에서는 정보가 없고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라든가 그런 알림을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고 학교에서도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시설에 체험을 신청하고 전시를 신청해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난 환경 좀 별로 관심이 좀 덜해 하는 곳은 그 반 아이들은 환경 교육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교육도 이렇게 생존 수영처럼 한 학년은 무조건 다 같이 같은 학년에서 어느 반은 이런 교육을 받고 어느 반은 관심사가 좀 덜해서 받지 않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다 함께 교육을 받고 다 같이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확대되고 좀 더 넓게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내과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꾸준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습관처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사회 그리고 공동체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마음을 벗어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다 같이 심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식생활교육 수원 네트워크 고혜영 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몸을 생각하게 되고 또 생태계와 연결돼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중학교 보면 이런 기관과 함께하는 단체들과의 공유 그리고 이런 환경교육이 의무교육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이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저희는 안 보이지만 아까 100명 정도 여기 들어와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줌 회의 안에 지금 두 분의 전문가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을 통해서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무슨 말씀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줌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의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교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질문 또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줌에 있는 손들기 기능이 있답니다. 그럼 화면에 이렇게 손바닥이 딱 나타나는데요. 그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에 성함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성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어느 분께서 먼저 손을 김남일 선생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2019년도에는 제가 이제 남창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지금 오산에 있는 대호초등학교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는 제가 5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두드림에 가서 친환경 건축사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격으로 적정기술, 현미경 만드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론 수업이 많잖아요. 환경 관련된 수업을 하더라도. 근데 저희가 이제 두드림에 가서, 두드림의 시설도 보고, 저희가 실험 같은 것도 해보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훨씬 더 흥미도 느끼고, 재밌게 참여했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키트를 보내주셔서 원격 수업으로 진행했는데 두드림에서 좀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흥미있게 수업에 참여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두드림이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학교별로 상황이 되게 다르거든요. 갖고 있는 지역적 환경이나 교사의 어떤 관심도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팅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교사들도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학교의 상황과 학생들 상황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현재 그게 가능한 건 두드림이 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수원시에 좀 부탁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드림이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수원시가 또 환경 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런 도시에서 이제 수원시가 운영하는 이런 그 기후변화 체험관 또는 생태체험관들이 그런 예산상의 이유로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과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수원에 교육 예산이 있어요. 뭐 혁신교육지구 예산이라든가 그 교육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환경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잡아서 그런 기관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뭐 배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수원시에서 예산을 좀 운영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또 두드림의 위치상 두드림이 수원에 너무 서남 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가기가 불편하죠.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래서 두드림을 좀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좀 버스를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두드림 예산에서 그 버스 비용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좀 수원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수원시에서 그 특정한 학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 3학년이면 3학년, 4학년이면 4학년 그런 학년을 정해서 그런 친구들이 그 두드림이나 또는 다른 그 근처에 기관들을 방문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량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원시에 건의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우리 기후변화 체험관의 7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수원 시민이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힘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일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열심히 적고 계세요. 그래서 저 무슨 콜센터가 된 줄 알았습니다. 예, 그만큼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질문에 지금 관장님하고 시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바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화면에 보니까 오금이 님이 지금 손을 드셨습니다. 오금이 님 혹시 마이크 켜시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두드림 7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중에 저희 개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환경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강사님들을 대표해서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 저도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김남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서부터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좀 불안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두드림에 찾아오는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 부분인데 버스가 그동안에 지원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서 정말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이 아니면 찾아오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정말 버스를 학교에 보내주어야지만이 학교에서 저희 두드림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수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훌륭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는 정말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강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온라인을 대상별로 그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저희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도 불구하고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데에만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저희 두드림에 있는 강사단들은 환경에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저희가 제작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뒷받침, 처우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 교육부에 그거를 건의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도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항목이 없다든지 이런 이유로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그냥 거기에서 묻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7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어찌 보면 두드림의 꽃은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 강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은 제공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어떻게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그런 룰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속에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위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처음에 두드림을 이곳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교통편이 불편한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사실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지금 좀 교통 상황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수원의 서쪽 끝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예, 요거 포함해서 이따 같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분, 이지연님이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지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두드림을 초창기 때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워서 좀 자주 갔었는데 사실 요즘엔 좀 안 가고 있어가지고 교육을 들으러 가진 않아서 네. 그런데 제가 이유진 선생님 처음 이야기 듣고 사실 더 심각한 문제고 정말 발 앞에까지 다가왔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 지역에서 환경교육 뿐만 아니라 수원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이제 환경교육과 또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원 시민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한 학교에 수원은 아니에요. 한 학교에 환경교육을 다녀왔는데 3학년이었거든요. 네 가지의 지구 현상을 소개를 하면서 이걸 함께 해결하자 이렇게 했더니 한 아이가 자기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는지 물어봤더니 이거 다 어른들이 한 건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사실 좀 당황했는데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레타 툰베리도 유엔 회의에 가서 본인은 학교에 있고 싶지 이런 회의에 와서 발언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말들이 좀 같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드림에서도 그 대상이 초등학생일지 사실 어른일지 이런 통계는 없었는데 사실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학교 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교육을 할 때 너무 재밌게 하고 싶으니까 재료 같은 거를 막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재료를 쓰고 나면 쓰레기가 또 엄청 발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재료 없이 수업을 개발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요즘 좀 많이 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또 아까 이제 토론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께서 수원 환경컵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작년에 이 환경컵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너무 좋은 수원 막 훌륭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올해 2월에 이 환경컵이 시작됐는데 사실 그 결과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1만 개, 5천만 원을 들인 1만 개의 환경컵이 1,000원에 배부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 컵이 있거든요. 텀블러라는 컵이 있고 이 컵을 계속 공유하고 혹시라도 까먹으면 이 그 커피숍에서 제발 다회용 컵을 주기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사실 그냥 1,000원을 주고 또 사야 되는 입장인 컵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컵을 할인을 이제 화성인공 무료 할인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컵은 할인을 안 해주는데 이 환경컵을 돈 주고 사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시민들이 집에 텀블러가 정말 많거든요. 이게 없어서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까먹거나 혹은 뭐 무겁거나 이래서 사용을 안 하는 건데 이게 추가로 1만 개의 쓰레기가 또 생산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또 건강샘 카페에 그 도자기 컵 사용한다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올해, 두드림을 갔을 때 건강샘 카페에 굉장히 많은 공무원 패증을 든 분들이 일회용 컵에 앉아서 드시는 광경들을 꽤 봤어요. 이게 그냥 모르는, 시민들이 그랬다. 그럼, 그래, 모를 수 있지. 그래, 뭐, 코로나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공무원 패증을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사나, 나는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지키겠다고 살고 있나, 이런 좀, 좌절감과 그런 것들이 함께 드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발 앞에까지 다가왔다는 책임감과 그런 무서움이 사실 같이 들면서도,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되지 않은 좀 안타까움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지연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네. 수원 환경컵에 대해서, 네, 나중에. 네, 지금, 예, 뜨거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되나요? 네. 네, 박하님께서, 또 예산 대학인데, 예. 올해 추경에 환경교육 예산을 계획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시민기자단 분이신데요. 키자니아나 자벌들을 벤치마킹해서 만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시설은 좋은데 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서 그냥 보고만 가는 게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채팅을 통해서 또는 이제 손을 들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그 사이에 잠깐이라도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두드림 예산이 초창기 예산으로 처음부터 쭉 계속 증가되다가 올해에서는 거의 초창기 예산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 예산 재정 형편이 형평상 그렇긴 했지만은 어쨌든 좀 저희로서도 좀 부서 입장에서도 아쉬운 면이 많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이 교육기관이라든가 이 위탁기관에 대한 어떤 예산 방침 때문에 항상 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시 금년도 예산이 이미 이제 확정이 됐고 특별한 이전 위급 상황이라든가 긴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꼭 필요한 부분 이런 쪽에서 추경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설령 올리더라도 많이 좀 시 예산 관련한 부서에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게 어쨌든 이런 부분 일괄적으로 아니면은 좀 추경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하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저희가 올렸을 때 좀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제가 추경을 뭐 올리지 말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일단은 이제 전반기가 아직 안 갔잖아요. 저희가 이제 6월에 추경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전차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경이라는 그 특수한 그 예산의 어떤 처리 절차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수원시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부서가 뭐 30% 줄여라 이렇게 해서 올라온 부분이 서두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교육 분야까지 그렇게 다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이거를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게 참 저도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예산부서에 저희가 또 강제할 수는 없어요. 수원시 예산 전체를 보는 부서에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만큼만 또 이유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은 6월에 있기는 할 건데 아마 이제 예산 소진이 다 되고 추가로 이게 더 꼭 필요하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전반기 이제 1분기, 1, 4분기 지났잖아요. 이제 2, 4분기 이제 들어왔는데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6월 추경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혹시나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정말 환경교육, 그다음에 우리 이제 기후변화 위기에 관련해서 뭐 교육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서로 논의를 해서 만약에 올라오면 제가 지키는 이런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버스라도 어떻게. 네. 사실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아까 또 발제를 하셨는데, 저 예산부서에서 이 교육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모든 게 똑같이 진행되는 상황이 지금이 아니고, 정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네, 저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예약해 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신 의견들과 또 이것에 대한 답은 저희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이런 뭐 간담회나 잡담회 또는 뭐 백인 토론회 같은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 주신 의견들 저희가 모두 담아서 네, 관계 부서나 또 기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100분 정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저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50년에 꼭 탄소 중립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개관 7주년 기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두드림 식구들에게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